오늘 국제간담회에서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일본이 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던 그 순간 뜻밖에도 중국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조용해지고 분위기가 어딘가 묘해졌습니다. 심지어 현장에 있던 미국 전문가조차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중국은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자리가 얼어붙었을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로웰입니다. 올해 나이는 47살입니다. 워싱턴에서 25년 넘게 동아시아 영토 분쟁을 다뤄온 외교 전문가였죠. 국무부 자문 역할을 맡기도 했고 여러 싱크탱크에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제 경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독도 문제였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 분쟁이라고 불러야 맞겠죠. 처음 이 주제를 접한 건 2005년쯤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석사과정 학생이었고 지도교수가 동북아 해양 분쟁을 연구 주제로 권했어요. 그때부터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자료들을 주로 읽기 시작했죠. 영어로 된 문서가 많았고 논리 구조가 명확했습니다. 역사적 근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놓았고 국제법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그에 비해 한국 측 자료는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어 번역본이 부족했고 있다 해도 감정적인 표현이 많았어요. 역사적 아픔을 강조하는 문장들이 반복됐죠. 학술적 분석보다는 민족주의 색채가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일본 측 논리를 기준으로 삼게 됐어요. 이후 15년간 워싱턴에서 일하면서도 그 기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일본은 체계적으로 국제 여론을 관리했고 한국은 그저 내부 정치용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보였죠. 실제로 미국 정가에서 독도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핵과 중국 견제가 훨씬 시급했으니까요. 저는 한국을 3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전부회의 참석이나 짧은 자문 업무였습니다. 서울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였지만 외교 전략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았죠. 감정에 치우쳐 논리적 설득력을 놓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게 제 판단이었어요. 그러던 올해 4월, 저는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동북아 영토 문제 국제 간담회였죠. 주최 측은 한국 외교부 산하 연구기관이었고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각각 전문가를 초청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한국 측이 주최하는 행사라면 결론은 뻔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참석자 명단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히라노마 쇼고가 온다고 했어요. 도쿄대 국제법 교수였고 일본 외무성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인물이었죠. 저는 그의 논문을 여러 편 읽었습니다. 논리가 정교했고 국제 판례를 적재적소에 인용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학자였죠. 중국에서는 천웨이장이라는 사람이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베이징 외교학원 교수였고 센카쿠 열도 문제를 주로 다루는 전문가였어요.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로 알려져 있었죠. 저는 그의 글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측 논리는 역사적 권리를 강조하는 방식이었는데 국제법적 근거는 다소 약하다는 게 제 평가였어요. 한국 측 대표는 김영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였고 독도 연구로 유명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한국 내에서만 활동하는 학자겠거니 싶었죠. 영어권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적도 없어 보였고 국제학계에서는 인지도가 낮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초청장에는 각 전문가가 30분씩 발표하고 이후 토론 시간을 갖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런 형식의 간담회에 익숙했습니다. 보통은 각자 입장을 발표하고 형식적인 질의응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실질적인 합의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참석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었어요. 히라노마 쇼고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최신 연구 동향을 듣고 네트워킹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천웨이 장과도 대화해보면 중국의 해양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영도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 측 주장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6월 초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죠.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국제법상 영토 분쟁 해결 원칙이었어요. 실효적 지배와
역사적 권원의 관계,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분석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번 간담회의 결과를 예상해봤어요. 히라노마 쇼고는 일본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겁니다. 시마네 현고시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근거로 들겠죠. 천 회의장은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실익을 따져 유연한 태도를 보일 거예요. 김용도는 아마 감정적인 호소를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날 때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바다가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독도가 있겠죠. 두 개의 작은 바위섬을 두고 이렇게 오랜 분쟁이 이어진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는 원래 그런 것이었어요. 작은 섬 하나가 해양 관할권과 자원 개발권을 결정하니까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외교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느라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보였어요.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자기 입장을 관철시켰습니다.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국제법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는 취약했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죠. 국제 여론전에서 한국이 밀리는 이유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쯤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주최 측이 예약해 준 곳은 광화문 근처였죠. 방에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뒤 저는 침대에 누워 내일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간담회는 오전 9시에 시작한다고 했어요. 각자 발표 후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자유토론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히라노마 쇼고의 발표가 가장 기대됐어요. 그가 어떤 새로운 논점을 제시할지 궁금했습니다. 김용도의 발표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마 한국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역사적 피해 의식을 강조하겠죠. 국제학계에서 통용되는 논리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일 거라 예상했어요. 한국 학자들이 자주 보이는 패턴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였죠. 하지만 외교 무대에서의 한국은 이 야경만큼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만 설득력은 부족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영문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역사적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열하고 국제법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사이트도 들어가 봤지만 영문 자료는 상대적으로 부실했어요. 이런 차이가 국제 여론전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일본은 전략적으로 접근했고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했죠. 승부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내일 간담회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을 생각해 봤습니다. 중립적인 제3자로서 국제법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한국의 주장은 감정에 치우쳐 있다는 결론이었어요. 내일 김용도가 무슨 말을 하든 제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판단이었으니까요. 일본 외무성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주최 측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었고 간담회장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했어요. 택시로 15분 정도 이동했죠. 장소는 시내 중심부에 있는 한 연구기관 회의실이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니 이미 몇몇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대부분 한국 측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받아들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죠.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원탁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참석자는 총 15명 정도였습니다. 히라노마 쇼고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죠. 그는 정중하게 악수를 받아주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했고 몇 마디 나누는 동안 그의 논리적인 말투가 인상적이었어요. 천 회의장도 곧 도착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검은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저는 그와도 간단히 인사를 나눴어요. 그는 과묵한 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죠. 김용도라는 이름은 명단에서 봤지만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한국 측 관계자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핵심은 히라노마 쇼고의 발표였으니까요.
간담회는 정확히 9시에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간단한 개회사를 한 뒤 첫 번째 발표자로 히라누마 쇼구를 소개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화면에 자료를 띄웠죠. 발표 제목은 다케시마 영유권의 국제법적 근거였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먼저 17세기 문헌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어민들이 섬을 이용한 기록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 메이지 시대 정부 문서를 제시했어요.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편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익숙한 논리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수없이 접한 주장이었죠. 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반환받은 영토 목록에 다케시마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발표는 25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도 인용했어요. 실효적 지배보다 역사적 권한이 중요하다는 사례들이었죠. 논리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자료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미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설명이 지나치게 매끄러웠어요. 반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완벽한 논리라면 당연히 매끄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질문 시간을 열었죠. 몇 명이 손을 들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게 없었으니까요. 그때 천 회의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그를 지목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노트를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영어였죠. 히라누마 교수님께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질문을 던졌죠. 17세기 어민 기록을 언급하셨는데 그 문헌에서 섬의 명칭이 정확히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섬이 현재의 다케시마와 동일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히라누마 쇼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문헌에는 마스시마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그렇게 불렀죠. 천 회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울릉도를 지칭하는 명칭도 마스시마였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시기에 두 개의 다른 섬이 같은 이름으로 불렸다면 어떻게 지금의 다케시마가 그 마스시마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천 회의장의 질문은 예리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고 논리의 허점을 정확히 짚었죠. 히라누마 쇼고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그건 당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후대 문헌을 통해 정리됐죠. 천 회의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마네현 고시를 언급하셨습니다. 1905년 2월이죠. 그런데 그 고시가 발효되기 직전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와 주변 섬을 관할한다는 칙령을 공포했습니다. 1882년이었죠. 23년이나 앞선 조치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저는 긴장했습니다. 천 회의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하지만 질문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히라누마 쇼구가 제시한 논리의 기둥을 흔들고 있었죠. 히라누마 쇼구는 답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칙령은 울릉도 본섬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다케시마까지 포함한다는 명시적 기록은 없어요. 천 회의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명시적 기록이 없다는 것과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일본 측 고시도 무주지 선점이라는 논리를 썼는데 만약 대한제국이 이미 관할하고 있었다면 무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히라누마 쇼고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약간의 동요가 보였어요. 천 회의장은 계속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언급하셨죠. 한국이 반환받은 영토 목록에 다케시마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미국 측이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로 명시하려 했다는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최종 조약문에서 빠진 건 일본의 로비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히라누마 쇼고는 대답했어요. 초안은 초안일 뿐입니다. 최종 조약문이 중요하죠. 천 회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종 조약문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건 일본 영토로 인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애매하게 남겨뒀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이를 자기 측에 유리한 증거로 해석합니다.
이게 공정한 논리입니까?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천 회의장의 반박은 감정이 없었어요. 그는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실과 논리로 허점을 파고들었죠. 그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제시한 사례들은 모두 실효적 지배가 약했던 경우입니다. 한국은 현재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비대가 상주하고 시설물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 권한만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건 국제법상 설득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히라노마 쇼고는 답하려 했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회의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일본의 논리를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완벽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천 회의장이 제기한 질문들은 제가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명칭의 혼선, 시간상의 선후관계, 조양문 해석의 편향, 실효적 지배의 중요성. 이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 뒤섞였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천 회의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회자가 어색하게 다음 순서를 진행하려 했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천 회의장의 뛰어난 화술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중국 측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니까 일본을 비판하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천 회의장은 한국을 옹호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일본 논리의 허점을 지적했을 뿐이었습니다. 감정도 없었고 편향도 보이지 않았죠. 순수하게 논리적인 반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제가 놓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자료만 보고 판단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한국 측 자료도 제대로 검토했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히라노마 쇼고도 당황했을 뿐 그의 논리 자체가 틀린 건 아니라고 믿고 싶었죠.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커피를 다시 한 잔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 동요하는지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죠. 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들에게 독도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닐 거예요. 역사와 정체성의 문제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선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저는 학자였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했죠. 하지만 객관이란 게 뭘까요? 저는 일본 측 자료만 보고 객관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편향은 아니었을까요? 천 회의장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측 자료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20년간 외면했던 그 자료들을 이제는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야 제 판단이 정말 객관적이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오후 3시쯤 저는 간담회장을 나섰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호텔로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주최 측 직원에게 물었죠. 한국 외교부 산하 자료실을 방문할 수 있냐고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전화를 몇 통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했어요. 김영도 교수가 직접 안내해 줄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이름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다만 자료를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시간 뒤 저는 외교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지하 2층에 자료실이 있었어요. 넓은 공간에 서가들이 빼곡했습니다. 오래된 문서 냄새가 났죠. 김영도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안경을 쓴 얼굴은 온화했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고 저는 받아들였죠. 먼 길 오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억양이 약간 있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한국 측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역사 자료요. 김영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그는 몇 권의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문서철이었죠. 이건 조선시대 관찬 지리지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 지승남, 동국문헌비고 같은 문헌이죠. 모두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마치 도서관 사서처럼 담담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넘겨봤죠. 한자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김영도가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건 18세기 문헌입니다.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어민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자산도가 조선 땅임을 항의한 기록이죠. 조선왕 조실록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봤어요. 날짜와 장소, 대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였죠. 왕실 기록이었어요. 김영도는 계속했습니다. 이건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1882년 칙령 41호죠.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면서 관할 구역을 명시했습니다. 석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독도를 가리킵니다. 저는 칙령 원문을 봤습니다. 한문과 한글이 섞여 있었어요. 공식 문서였고 날짜와 서명이 명확했습니다. 1882년이었죠. 일본이 시마네형 고시를 발표한 1905년보다 23년이나 앞섰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뭔가 걸렸어요. 천 회의장이 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23년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김영도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일본 측 문헌입니다. 17세기에도 막부시기 문서죠. 저는 놀랐어요. 일본 문서를 왜 여기서 보여주는 걸까요? 김영도는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면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기록이 있습니다. 도토리본에 질의했고 도토리본은 두 섬이 자기네 영토가 아니라고 답했죠. 저는 그 문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일본어였지만 영문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정말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막부는 두 섬을 조선 땅으로 간주했다고요. 제가 지난 20년간 본 일본 외무성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선택적으로 배제한 걸까요? 김영도는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에 근대화하면서 영토를 재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죠.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조선 땅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김영도가 보여준 자료들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고 기록이었죠. 그는 다시 서가로 가서 또 다른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20세기 자료입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 문서죠. 일본이 패전 후 영토를 재정리할 때 독도를 한국 영토로 분류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봤어요. 연합국 문서였습니다. 공식 기록이었죠. 독도는 한국 관할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김영도가 말했습니다. 물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최종본에는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본의 영토로 인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애매하게 남겨둔 거죠. 천 회의장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명시되지 않았다는 건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김영도도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본 일본 자료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했습니다. 불리한 기록은 언급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 자료는 달랐어요. 자기들 기록뿐 아니라 일본과 제3국 기록까지 다 제시했습니다. 김영도는 계속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문헌이었어요. 조선왕 조실록, 각종 지리지, 관찰사 보고서, 어민 증언, 지도 자료까지 모든 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일본 자료에는 단절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이후 메이지 시대까지 독도에 관한 공식 기록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한국 자료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간 계속 기록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연속성은 실효적 지배의 증거 아닐까요? 국제법에서 중요한 건 계속된 관리와 통치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했고 일본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난 20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쌓은 확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김영도가 물었습니다. 더 보고 싶은 자료가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히 넘쳤죠?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런 자료들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영도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죠. 영어 자료를 먼저 많이 만들었고 국제학계에 먼저 진출했습니다.
우리는 내부 논리에만 집중하느라 외부 소통을 소홀히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난은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인정하는 어조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걸 봤습니다. 김용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서가 정리로 돌아갔죠. 저는 건물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서울의 저녁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천 회의장의 반박은 근거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 논리에는 정말로 구조적 결함이 있었어요. 선택적 자료 제시, 불리한 기록 은폐, 조약문의 편향적 해석.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어요. 일본 외무성 자료만 믿고 한국 측 주장은 감정적이라고 치부했죠. 편견이었습니다. 오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한국이 옳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큰 도약이었어요. 다만 이건 확실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한국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영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예전보다 많아져 있었어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 무지가 드러났습니다. 국제 정치는 힘의 논리라고 배웠습니다. 강한 나라가 이긴다고 믿었어요. 일본이 더 조직적이고 한국은 약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힘이 있었어요. 연속성에 힘이 있었죠. 한국은 수백 년간 독도를 자기 땅으로 인식하고 관리했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더 깊이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일본 자료만 볼 수는 없었어요. 한국 자료도 제3국 자료도 함께 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김영도에게 연락했습니다. 더 보고 싶은 자료가 있다고 했어요. 그는 흔쾌히 시간을 내줬습니다.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죠. 이번에는 다른 장소였어요. 서울대학교 규장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라고 했죠. 저는 택시를 타고 캠퍼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도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특별 열람실에 도착했죠. 하얀 장갑이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문서를 다룰 때 착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김영도가 첫 번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이었어요. 태종 때부터 고종 때까지 이어진 기록이라고 했죠. 그는 특정 부분을 펼쳤습니다. 이건 세종 시기 기록입니다. 우산도와 무릉도를 조선 영토로 관리했다는 내용이죠. 관찰사가 정기적으로 보고했고 어민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봤어요. 한자였지만 영문 번역본이 함께 있었습니다. 날짜가 명확했고 관리 주체도 분명했어요. 이게 행정 기록이었습니다. 김영도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건 숙종 때입니다.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항의한 뒤 조정에서 논의한 기록이죠. 울릉도와 자산도가 우리 땅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기록도 상세했어요. 대신들의 발언, 왕의 결정, 후속 조치까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관리한 내용이었죠. 김영도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영조 시기 지도입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죠. 위치도 표시되어 있고요. 저는 그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두 개의 섬이 동해에 그려져 있었어요. 크기와 위치 관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산도의 위치는 지금의 독도와 일치했죠. 일본 측은 우산도가 울릉도 근처의 죽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죽도는 울릉도에서 2km밖에 안 떨어진 작은 바위예요. 지도상의 우산도는 훨씬 멀리 그려져 있습니다. 김영도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어요. 감정이 없었고 사실만 제시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계속 자료를 보여줬어요. 고종 시기 칙령, 대한제국 관보, 일제 강점기 자료까지 모든 기록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단절이 없었어요. 일제가 독도를 심한해현에 편입한 건 1905년입니다. 러일 전쟁 중이었죠. 그때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잃어가는 상황이었어요.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게 독도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었어요. 주권을 빼앗긴 역사의 상징이었죠. 저는 문서들을 다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세종실록부터 대한제국 칙령까지 500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한국은 독도를 기록했습니다. 관리했고 인지했죠. 일본은 어땠을까요? 에도 막부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갑자기 편입했죠. 그 사이에 연속성이 없었어요. 저는 천회의장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명칭의 혼선, 시간적 선후관계, 조약문의 편향적 해석,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일본 논리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회의장은 한국을 편든 게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일본 논리의 허점을 지적했을 뿐이었죠. 학자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20년 넘게 일본 자료만 봤습니다. 한국 자료는 감정적이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지금 보니 한국 자료가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연속성이 있었고 객관적 기록이 풍부했습니다. 김영도가 물었습니다. 더 보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충분했습니다. 아니, 이미 넘쳤죠?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왜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않습니까? 김영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측이 재판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은 분쟁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우리에게 독도는 분쟁 대상이 아닙니다. 명백한 우리 땅이죠. 그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국제법적으로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효적 지배국이 재판을 거부하는 건 당연한 전략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쌓아온 20년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무너졌죠?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김영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저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국제 정치는 힘의 논리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을 쌓았고 사실을 관리했죠. 그게 나라의 품격이었습니다. 저는 규장각을 나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게 이런 의미일까요? 힘이 아니라 사실로, 소리가 아니라 기록으로. 한국은 그렇게 독도를 지켰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재검토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썼어요. 일본 자료의 선택적 제시, 한국 자료의 연속성, 국제법적 평가의 재고, 모든 걸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가면 논란이 있을 겁니다. 동료들은 제가 입장을 바꿨다고 비난할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학자는 진실을 따라야 하니까요.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이 도시를, 이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외교적으로 서툴러 보일 수 있지만 본질은 단단했습니다. 수백 년간 쌓아온 기록이 그걸 증명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구로 걸어갔어요. 면세점을 지나며 한국 상품들을 봤습니다. 전자제품, 화장품, 식품들이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힘이었어요. 기술력, 문화, 상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책임감이었죠.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는 성실함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시가 작아지고 산과 강이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크게 외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록은 남았고 진실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강한 힘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정할 부분을 찾았어요. 더 정확하게, 더 공정하게 써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국제 정치는 힘만의 게임이 아니에요. 진실의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것을.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자료를 공정하게 보겠다고. 어느 한쪽만 믿지 않겠다고. 한국이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쌓은 기록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것.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달라졌고 제 시각도 달라졌죠.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았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동료들과 토론하고 새로운 연구를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을 겁니다. 진실을 향한 책임감. 한국이 보여준 그 태도였죠. 오늘 우리는 외국인의 눈을 통해 독도를 둘러싼 진실의 흐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한 그릇은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